단지 한 달에 7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둘 겨우 입에 풀칠하며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낸 순간 자식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릴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이 집엔 없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더는 남의 기대에 기대지 않기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로. 이건 자식들에게 등을 돌리고 처음으로 우리 삶을 선택한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결혼 후 50년이 넘도록 그이는 늘 조용히 신문을 넘기며 필요한 말만 꺼내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며칠 전엔 신문을 덮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우리도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살아야지.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은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살구꽃이 피었고 부엌 창틀엔 겨우내 내버려둔 로즈마리가 다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싹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여태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하나. 큰아들은 지방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성실하고 겉으론 잘 웃는 아이입니다. 며느리는 그에 비해 현실적입니다. 대화의 끝에는 항상 돈 이야기가 따라붙었죠. 어머님, 요즘은 다 전세금 오르잖아요. 어머님 건물만 팔아도 저희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땐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딸은 독신입니다. 혼자 삽니다. SNS에 우리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우리 엄마는 건물주 라는 태그를 달곤 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보여주기용 배경으로만 보는 건가. 그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요즘 애들 어쩐지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정말 돈이 없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겠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걸로 아이들을 시험해도 될까요? 남편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야. 우리가 남은 삶을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마지막 기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뚝 하고 부서졌습니다. 결국 주말에 아이들을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죠. 이번 주말에 잠깐 집에 들를 수 있을까? 너희 얼굴이 보고 싶구나. 답은 곧 왔습니다. 딸은. 알겠어요. 엄마, 시간 맞춰 갈게요. 근데 뭐 중요한 얘기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일요일에 갈게요. 겸사겸사 건물 관리 얘기도 좀 하면 좋겠네요. 손자는. 할머니, 맛있는 거 해주시죠. 요즘 용돈도 좀 필요한데요. 라며 톡을 보내왔습니다. 그걸 읽으며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ATM이라 여기는 걸까? 그 주말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잡채, 갈비찜, 간장게장, 봄나물 무침, 어깨는 쑤셨지만 그래도 한 끼 정성껏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밥상이라 생각했거든요. 이 밥상을 먹는 동안만이라도 우릴 가족처럼 대해주면 좋겠다고 정말 바랐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식탁보를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밥만 차리자. 그 이상은 바라지 말고.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만은 다를 거라고. 그러나 그날 오후 아이들이 도착한 후의 반응은 제 마지막 기대까지 하나씩 짓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울부터 봤습니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죠. 엄마,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부르셨어요? 건물 얘기라면 저도 할 말 많아요. 큰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신문을 들었지만 시선은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큰 결심하신 거 있으세요? 며느리는 말없이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부엌으로 들어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어머님 손맛은 여전하시네요. 근데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비라도 걱정되셔서 저희 부르신 건 아니죠? 손자는 아예 인사도 없이 소파에 퍼질러 앉아 게임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밥 다 되면 불러주세요. 오늘 저녁엔 삼겹살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다른 쪽에서는 봄나물이 은은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다 모였으면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자. 아이들의 숟가락이 멈추고 고개가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안 공기가 봄바람이 아니라 한겨울 냉기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느린 말투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부 전 재산을 잃었다. 건물도 담보로 넘어갔고 지금은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 앞으로는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만 도와다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짜로요? 그럼 우리 몫은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그게 첫 반응이라니. 큰아들은 말을 삼키는 듯 입술을 깨물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투자를 하셨어요? 사기라니요. 왜 우리한테 미리 상의라도 안 하셨어요? 며느리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일찍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도 요즘 집 이사에 학교에 이래저래 힘든데 이제 부모님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손자는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헐, 진짜로 망했어요? 그럼 용돈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식이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돈 달라는 부모가 어딨어요?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되잖아요. 왜 우릴 끌어들이세요? 큰아들은 끝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효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셨지만 그 이후엔 거의 우리가 다 알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건물 관리며 뭐며 우리도 다 손 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창밖에서 부는 바람이 창문을 덜컹 울렸습니다. 정말 이 바람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괜찮으세요, 엄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몫이 날아간 것에만 분노했고 미래의 손해만 따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식탁에 남겨진 찬 반찬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 숟갈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정성 들인 음식이 이렇게 허무하게 남겨진 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날이 우리 마음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한숨만 내쉬었죠. 저는 부엌에 멍하니 서서 싱크대에 기대듯 기대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조명도 켜지 않은 부엌. 달빛이 식탁 끝을 어루만지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우리를 위로하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기대했는지도 몰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단 한 번 돈을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노후 전체가 아니라 겨우 한 달에 70만 원. 셋이 나눠도 20만 원 남짓. 그걸 듣고 자식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우리 몫은요? 왜 이제 와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낳고 길렀던 아이들이 나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됐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힘드셨죠? 그런 말 하나면 됐다고. 그 말에 저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집 같고 텅 빈 마음 같고
남편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줬어요.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줘버렸어.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결혼자금, 집 보증금, 손주 교육비, 모아둔 적금 깼고 대출도 받아 메꿨습니다. 그래도 그땐 다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며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런 말과 눈빛이라면 그건 사랑의 결과라 할 수 있을까요? 이젠 정말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대도 애틋함도 다 내려놔야겠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이라도 서로를 지키자.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단체 채팅방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더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정말 사기 맞아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말들 들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조용히 김이 올라오는 국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라면도 우리끼리 먹자.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그래도 우리가 끓인 게 더 맛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전화벨 소리에도 놀라지 않도록, 그 어떤 메시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그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장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방 안에서 함께 앉아 가만히 현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노트 한 권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예금, 기억 속에 남은 대출,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흘려보낸 지원금까지.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남편은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을 만큼 일해서 쌓은 건데 우릴 무너뜨린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네.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날 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 우리 가게 단골이었던 작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였죠. 상가 계약 문제로 알게 됐지만 마음 편히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였습니다. 사무실을 찾은 날 창밖엔 연두빛 나뭇잎이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검은 그림자만이 드리웠습니다.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이제 자식들에게 재산 기대를 접으려고요. 신탁이나 뭐든지 우리 삶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쉽지 않은 결정하셨네요. 하지만 아주 늦은 것도 아닙니다. 신탁 설정으로 일정 기간 자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여유 자산 일부를 사회기부 형태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은 곧장 말했습니다. 건물은 일단 묶어주세요. 당장 팔진 않겠지만 아이들 명의로는 절대 가지 않게.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자금을 우리 둘만의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 고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고 우리는 조용히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에 이름을 쓰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시원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우리 인생을 우리 손에 다시 쥐는구나. 며칠 뒤 우리는 실버타운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넓은 창이 있는 식당,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복도 벽에 걸린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아침에 신문 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저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로. 이젠 누가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든 그 말에 기대지 않을 겁니다. 이젠 우리 둘이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실버타운 입주 첫날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몇 벌의 옷과 책,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참 고요했습니다. 화단에는 노란 국화가 흐드러졌고 산책길엔 적당히 바스락거리는 낙엽들이 깔려 있었죠. 남편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다 이불을 펴다가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몇 년은 살아도 되겠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와 서글픔 그리고 약간의 해방감까지.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문 앞에 서성이는 손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챙기느라 바빴던 그 수많은 봄날. 우린 늘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며 살았는데 이제야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침이면 둘이 나란히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솔길엔 작은 새들이 쪼르르 달려다녔고 옆집 노부부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모자를 쓰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많이들 여기 와서 편안해지세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재산을 묻지 않았고 건물 시세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자리에 앉아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노년은 무력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인생의 정원이어야 한다. 그 구절을 듣는데 제 눈가가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던 것도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여기 계셨네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며느리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지금은 우리 삶을 회복하는 시간. 비로소 우리만의 평화를 배우는 시간. 남편은 요즘 늦은 오후가 되면 텃밭에 나가 상추 모종을 다듬고 저는 따뜻한 차를 내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자식 걱정 없는 하루, 누군가의 기대에 떠밀리지 않는 하루. 그것이 이렇게 값진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묻더군요. 여보, 우리 참 잘 버텼죠? 저는 그제서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지켰어요. 어느 날 오후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구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찾아오셨는데요. 어르신 성함을 대셨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올게 왔네.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마주한 순간 그들의 얼굴엔 다소 굳은 표정과 어색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오게 돼서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짝 긴장한 듯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드린 말씀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했던 말, 저희가 보였던 태도 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 진심이 뒤늦은 깨달음인지 그저 상황을 돌리려는 계산인지 더는 판단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말은 해야 하니까. 작은 휴게실에 앉아 우리는 마주보았습니다.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땐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러운 건 우리였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단지 조금 기대했을 뿐이야. 내리막길에서 손 한번 잡아주길. 큰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같은 말 안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무심하고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텃밭에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가 창밖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서 왔다. 며느리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끔 뵈러 와도 될까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손주 얼굴 보여주러 오는 정도면 좋겠네. 돈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자.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큰아들은 작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단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온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왔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한 번은 근데 우리는 이제 또다시 기대하지 않기로 해요. 며느리와 아들이 다녀간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고 실버타운 복도 조명은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용기 낸 거겠지.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라는 말에 붙은 작은 기대가 다시금 마음을 흔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뵈러 가도 될까?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짧은 문자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건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죠.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고 살았던 거죠. 이제야 우리는 가끔 바람이 드는 작은 창 아래서 뜨거운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 나쁘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아이들이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야 다시 실망하지 않게 되니까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것, 그건 존엄이고 작은 평화이고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늦은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낯선 진행자의 목소리가 말하더군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박힐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감싸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며 우리 인생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바쳐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내 옆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서로를 먼저 확인하고 서로의 표정을 살핍니다. 비 오는 날이면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그날의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다시 우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조용한 평온이 우리가 그토록 권했던 삶이었음을 알게 됐으니까요.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기대에만 끌려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지혜의 등대는 오늘도 삶의 방향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